기간이 1기, 단기인 경우, 복수의 긴 기간인 경우, 그리고 복리이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설정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한 얘기 아니면 뭐 기간은 1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여기서 기간은 장기와 단기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참고로 재무에서 장기는 기업이 뭔가 변화할 왜냐면 기업 재무이기 때문에 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에서 장기는 기업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도 있고요. 예. 그에 비해서 단기는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 할 수 있는 뭐 기업의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다만 회계 기준에서 그 기준을 좀 명확히 나누기 어려우니까 그냥 1년으로 단기와 장기의 기준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뭔가 변화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에서 장기, 단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산식입니다. 미래 가치는 현재 현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자를 곱한 값이죠. 예. 은행에 예금을 여러분이 하시면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일정 금액을 맡기면 이자율이 나와서 그 일정 금액이 더해진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여러 그 미래 가치 예금을 타는 액수가 되는 거죠. 그게 미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만 원이 지금 있으면 지금 은행은 이자율이 1에서 2% 정도 될 텐데 뭐 좀 더 높여봐서 한 5%인 예금 이자가 상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년 뒤에는 여러분 얼마를 받게 되나요? 예금을 타실 때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예금을 타보셨거나 은행 이자가 붙는 거, 은행 이자가 얼마 붙었다라고 표시될 때 뭐 밑에 한 줄 더 붙는 거 그런 거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뭐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죠. 예,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다 없다고 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예, 100만 원을 넣었는데 여러분이 5%니까 1.0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105만 원이 됩니다. 예, 뭐 간단한 산수죠. 그죠? 예. 예금도 여러 가지 투자하는 안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1년 뒤에 105만 원이 되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105만 원짜리인 투자 안에 여러분이 투자한 거죠. 그럼 다시 1년 뒤에 100만 원이 되는 투자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미래에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그 예금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뭐 이 시계 그대로 넣어서 이쪽에다 미래 가치 100만 원을 넣고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물음표를 넣고 1.05 해서 이쪽 다시 나누면 오겠죠. 예, 그래서 미래에 100만 원을 1.05로 나눠준 형태가 됩니다. 그 계산을 해보시면 빨리 계산기 눌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95만 2,300 얼마 이렇게 계산될 겁니다. 여기 산식의 C1은 위에서 살짝 얘기하겠지만 미래 가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C1이고 그러면 현재 가치는 C0다 라고 보시면 둘의 관계는 명확해지겠죠. 예. 또 그리고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순현가라고 불리는 NPV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NPV는 앞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에서 투자 비용을 빼주고 남은 금액을 이릅니다. 근데 뭐 투자 비용이 더 높다면 손해 보는 비용이겠죠.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이겠죠. 예. 뒤에 자본 예산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면 투자라는 신호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투자하지 말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 NPV는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준이 돼요. 어, 뭐 예를 하나 들면 앞에서 언급한 그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예금 증서를 누군가 당신에게 95만 원에 사라고
하는 상황. 당신이 95만 원에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현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95만 원이 지금 나가는 거죠. 그죠? 그 사람한테 95만 원을 주고 증서를 사는 거니까요. 그럼 1년 뒤엔 어떻게 됩니까? 그 증서를 어딘가에 돌려주면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5%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당장 손해를 본 걸까요? 이득을 본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뭐 손해도 이득도 아니다 라고 할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 증서의 가치는 95만 2,381원 정도 됩니다. 1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제가 반올림 한 거고요. 따라서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2,381원을 여러분이 추가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95만 원만 갖고 있었는데 이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95만 2,481원이 돼서 그 차익, 이 거래의 가치가 2,481원이 됩니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도 2,481원이 여러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2,481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MPV의 숫자가 됩니다. 값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95만 원이 있다고 할 때 그냥 이자율이 5%면 1년 뒤에 얻게 될 수익은 얼마일까요? 95만 원에 그냥 1.0을 곱하면 되겠죠. 예, 여기 95만 원이고 여기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미래 가치가 1년 뒤에 얼마 되느냐? 예, 99만 7,500원이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95만 원이 1년 뒤에 100만 원이 되는 게 99만 7,500원보다 크기 때문에 이 거래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히 이익이겠죠. 이렇게 아까 순현가로 MPV로 2,481원이니까 거래 받아들인다. 아니면 미래 가치로 둘이 비교했을 때 이 거래가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투자안의 심사를 현재로 해도 되고 미래 시점을 동일하게 넣고 비교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점이 다를 경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가만히 95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년 뒤에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거래를 통해서 MPV가 그 당장 2,381원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거래의 MPV는 2,381원이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기간을 1년 동안 1기로만 잡았지만 기간이 늘어나서 계속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났을 때에도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간이 1기가 아닌 다중기간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복리와 단리의 차이는 이자를 주느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리는 원금의 이자만 주고요. 복리는 이자를 주는 기간에 맞춰 가지고 그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걸 의미합니다. 3년 만기 예금을 든다고 해볼게요. 예.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연 10%의 높은 이자 상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고 단리의 상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뒤에 여러분이 받게 될 금액은 3,300만 원이 됩니다. 기한을 3년으로 하고 이 기한 이자율은 30%인 거죠. 그에 비해 복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T0는 현재를 의미하고요. T1은 다음 기,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1년이죠. 예, 1년 뒤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T3는 3년 뒤겠죠. T0에서 여러분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0% 이자가 더해져서 1,100만 원. 거기에 다시 10%, 다시 10%씩 계속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결과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에서는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실제 기한의 설정은 편의에 따라 좀 다시 맞춰야 돼요. 예. 하지만 여기서 이자에 대해서 다른 얘기 없다면 복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가진 금액이 2배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500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 가치의 산식에 여러분이 가진 금액을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기간이 T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나와 있네요. 예, 지수다 보니까 로그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그의 지수는 그냥 앞으로 나오고 다시 좀 이항하면 7.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27년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 가지고 언제 금액이 두 배가 될지 계산한다면 좀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두 배라는 것은 상당히 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뭐 어떤 바로 잡을 수 있는 목표 수치 뭐 그런 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배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한 게 나옵니다. 예.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전에 회계 시간에 얘기했던 루카 파치올리가 말한 것은 그 책의 72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72의 법칙. 이자율에 따라 내 금액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을 표기한 건데요.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기간이 나오고 72를 기간으로 나누면 목표한 이자율,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앞에서 10% 이자율 때 7.27년이 나온 것처럼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또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72보다 뭐 보시다시피 70에 가깝게 나오죠. 로마 시대의 초대 황제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랑 뭐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금이랑 은을 왕창 가져와 가지고 그럴 때 좀 제외하면 그 사이 기간에는 대체로 금리가 15% 정도였던 거 12%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시는 1년이 또 율리우스 카이러스 이후에 또 12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달로 하면서 한 달에 뭐 1% 정도씩 이라고 산정을 한 것 같은데 뭐 당시에는 로그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경험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72에 가까워지지만 계산의 뭐 편의 등을 위해서 약수가 많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72의 법칙이라고 소개한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략적으로 맞을 뿐더러 또 1년은 12달이니까 또 숫자는 또 십진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수가 아닌 다음에야 뭐 소수점에 대해서 다시 원로 계산해야 되니까 둘 다 뭉뚱그려 쓰기도 좋지 않았나 싶고요. 예. 간단히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쉽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이게 뭐 추가하는 중간에 추가하는 금액이 없이 언제 두 배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대략 금리가 1%에서 2%지만 뭐 잘 찾아보면 2% 중반대도 있다고 하고 대략 2%라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정확히는 35년이겠지만 35에서 36년이면 뭐 두 배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예. 뭐 로그 취해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안 해도 그죠? 예. 어, 아니면 정해진 기간 하에 예를 들어 3년 안에 그 재산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매년 수익 얼마의 수익을 내야 될까? 얼마 될까요? 예. 72의 법칙을 쓴다면 바로 계산이 나오죠. 예. 24%입니다. 70을 3으로 나누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요. 예.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로그를 써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지수로 바꾸면서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뭐 정확히 계산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거나 한다면 정확한 값보다는 그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대략 25%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명언 하나, 뭐 맥심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북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나치 독일을 물리친 그러니까 롬멜과 전차전을 포함해서 한번 붙어보기를 희망했지만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워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의 전쟁에서 미국인 중 가장 미국인뿐만 아니라 뭐 영국, 뭐 프랑스 다 포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은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 소련의 주코프라고 하시는 분 수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그와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분이죠. 관련 영화도 많고요. 이분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리더십 연구에서 봤을 때 그 리더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뭐 말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 연구에서 하지 말라는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거만하고 뭐 상대 배려도 잘 안 하고 자기 잘난 척 많이 하고 그런 전형 리더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장 리더다운 분도 또 추앙되다 보니까 이런 연구 분야를 하는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데 힘들게 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상적인 리더상은 없다. 이렇게 추론하게 만든 분 중에 한 분이죠. 여하간에 그 전 세계 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우수한 리더분 중에 한 분으로 추앙되다 보니까 또 추앙됐다는 건 그 리더였다는 거죠. 예. 그 우수한 리더 중 한 분이다 보니까 좋은 말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뭐 완벽한 계획은 있을 수 없지만 다음 주에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보다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훨씬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예. 누구나 한 대 쳐맞기 전까지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는 타이슨의 법칙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말로 실리콘밸리의 창업 분야의 대표적인 구루신 스티브 블랭크 교수란 분이 비슷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처음 고객을 만나면 모든 계획은 다 바뀐다입니다. 뭐 이 말도 사실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 주격인데 몰트케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뭐 1차 세계대전 때 뭐 총참모장이었던 그 몰트케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분 엘더 몰트케라고 그러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참모장은 소 몰트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한 말과 완전히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 이분은 이제 대 몰트케 같은 경우는 No plan of battle ever survives contact with the enemy라고 해가지고 뭐 비즈니스 플랜이 뭐 똑같죠. 예. 플랜 오브 배틀 그런 식으로 하고 커스터머를 the enemy라고 바꾼 거밖에 없습니다. 여하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계획을 세우는 게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창업 분야 그리고 대부분 분야에서 계획을 너무 정교하게 세우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인지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고려하지 못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하지만 근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사람은 상황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겠죠. 어,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통해 가지고 계획은 세우고 그거에서 자기가 고려하지 못한 요인이 들어왔을 때마다 자기가 더 추가해서 계획을 바로바로 변화시켜서 적응해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리스틱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72의 법칙은 이럴 때 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72 법칙은 실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두 배에 대한 계략적인 정보를 줄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4배, 8배, 16배 등 뭐 이의 지수 형태가 되는 배수는 그냥 72 법칙을 몇 번 쓰는가 몇 번 쓰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외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2년 뒤에 대학에 들어갈 텐데 대학 교육을 위해서 약 5천만 원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500만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추가적인 불입 없이 이 돈으로 미래 5천만 원에 대응하고 싶다면 순일이 얼마인 상품을 찾아야 할까요? 그냥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미래 가치가 5천만 원이고 현재 가진 돈 C0가 500만 원이니까 12년 뒤에 10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21.15라는 이제 고수익 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네요. 예.
이렇게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있던 가정은 뭔가 바꿔야겠죠. 예. 중간에 추가적인 불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연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년 뒤부터 여러분에게 200만 원을 주고 그부터 앞으로 4년간 매년 200만 원씩 추가로 주는 투자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뭐 시장 이자율이 12%라고 하겠습니다. 뭐 시장 이자율은 누구라도 그 이자율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돈만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12%라고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500만 원의 이 투자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00만 원의 이 투자안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앞의 문제를 좀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0, 그리고 앞으로 4년이니까 4까지만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각각 2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 600만원, 800만원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각각을 좀 현재 가치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부 현재 가치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죠? 1,400만원이 조금 넘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걸 1,500만원으로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예. 이 NPV를 하게 되면 1,500만원에서 1,400만원 뺀 금액이 마이너스 NPV가 되겠죠. 예. 그냥 여러분이 1,500만원 가지고 그냥 12%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란 얘기인 거죠. 여러분이 은행에 일반 예금을 넣어두면 이자를 1년에 몇 번 받게 되나요? 주의 깊게 좀 은행 통장을 살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정기예금이 그런 분은 아실 텐데 정기예금이 아니라면 대부분 분기에 한 번 예금 이자가 붙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편의상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 다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대출 이자를 1년에 한 번 갚는다고 하면 표면 이자율과 같은 대출 이자율이겠지만 분기당 혹은 매달 갚는다면 실제로 그 주택 관련 대출 같은 경우는 매달 갚죠. 예. 그냥 분기당 혹은 매달 갚는다면 실제 연 이자율은 표면 이자율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실효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산식의 M은요, 몇 번 복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횟수고요. T는 해인, 수입니다. 몇 년인, 몇 개의 년인가,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순위 연율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기간을 뭐 1년으로 안 잡고 6개월이나 3개월의 이자가 얼마다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럼 1년으로 했을 때는 실제 이자율이 얼마냐,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많은 예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다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중에 5만 원이 있는데 표시된 금리가 12%인 상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반년에 한 번씩 주고 복리 상품이라면 여러분은 3년 뒤에 얼마를 받게 될까요? 79,000원 좀 더 받게 됩니다. 그냥 12%로 표시된 것에 비해 얼마나 더 받을까요? 예, 그러니까 12%고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했는 상품이랑 비교를 하면 되겠죠. 예. 680원 정도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EAR은 어떻게 될까요? 3년이고 현재 가치의 미래 가치의 비율이 그 EAR이니까 그대로 그 식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풀면 12.3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학년 계산기에 3승근까지 있어서 그냥 있어서 풀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일본 카시오 뭐 그래서 재무 계산기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그 계산기 사용법이 있는 재무관리 교재도 좀 있었는데
요즘 PC나 랩탑도 일반화돼 있고 각종 통계 프로그램이 좋아서 뭐 검색 엔진에서도 몇 가지 숫자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계산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책 항상 뒤쪽을 보시면 이런 각종 현가표나 미래가치표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구해야 했습니다. 뭐 그 사이의 값인 경우에는 보관법이라는 거 써서 대충 뭐 중간값에서 어떤 특정 비율을 쓰거나 해서 구하는 등 좀 한계가 좀 있긴 있었는데요. 뭐 그 비율 연도가 넘어가거나 뭐 금리 뭐 2 이상 되거나 뭐 할 때 뭐 쓸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한계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개념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런 표를 이용하시거나 계산기의 도움을 조금 받아가지고 직접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런 표는 대부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관리나 회계학 책 그 뒤에 항상 있거든요. 저 때는 항상 있었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여기 반기 그러니까 M을 2로 했는데 분기, 월, 그리고 일, 더 나가서 뭐 매초, 매분, 매초 이렇게 등으로 좀 더 작은 단위로 해서 극한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차 그 값이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연속 복리의 개념이 그래서 도출되는데요. 이때 자연상수 2에 대해서 APR을 넣은 값이 나오고요. 거기에 t는 횟수인 3년이나 5년 등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등의 다른 현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다시 EAR에 대한 실생활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